죄인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인류학자다.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비롯해서 영장 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긴밀하게 또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자기 연구의 씨앗이 세 권의 어린이 책이었다고. 그 중에서 두 권은 동물에 관한 책으로 휴로 보팅의 둘이 박사 이야기, 또 하나는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 북이고, 다른 한 권은 타잔이라는 젊은 소년을 키우는 유인원 공동체에 관한 에드거 라이스 버러스의 짧은 이야기 시리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별나게 묘사된 타잔을 생각하는데, 타잔 이야기에 나오는 유인원들은 무척 진지하다. 이들은 초보적인 사회와 기초적인 도덕성을 모두 다 지녔다. 협상을 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논의를 하는데, 논의 주제에는 윤리적인 권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포함이 된다. 실제로 버러스는 유인원이 불문법을 갖춘 사회에서 산다고 말했다. 그들의 할머니가 시를 포장지 쿠폰을 모아서 소녀에게 공짜로 사준 생명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동물의 삶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생물학과 행동에 관한 상당한 논의도 다룬다. 그들은 웹사이트 레드컬리지에서 자신이 그 맛보고도 받은 책을 쭉 빠져서 몇 시간 이고 보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 공룡의 시대의 진화와 찰스 다윈, 초기 탐험가 박물학자들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초기 일정에서 진정으로 부딪힌 것은 소설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휴 프로팅의 도리틀 박사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영장류 행동 연구에서 상징적으로 임무를 한 그들은 정신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사실 1957년 동물에 대한 열정한 어머니를 쫓아서 저 멀리 케냐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친구의 농장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대학 학위도 없었다. 처음 그들이 했던 업무는 비서의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케냐의 유명한 고고학자이자 고생물학자 루이스 리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다. 현존하는 유인원을 연구하면 초기 인류의 행동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리키는 탕가니카의 올드바이 협곡으로 그들을 초대했다. 리키는 그들을 런던에 보내서 영장류 행동을 연구하고 해부학을 배우도록 했다. 그들은 연구의 일환으로 탕가니카의 곤베 국립공원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엄마도 함께 데려왔다. 리키의 심적 물적 지원을 받은 그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뉴넘 카리지에서 동물행동학 박사학위를 땄다. 그들은 논문에서 곤베 국립공원에서 보낸 처음 5년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침팬지들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간섭적으로 훈련받은 연구자들 또는 그저 간섭적인 마음 가짐을 지닌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을 관찰했다. 우선 자신이 관찰하는 침팬지들에게 번호를 매기는 대신에 그날은 1990년 BBS 다큐멘터리 죄인 그들의 야생 침팬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성을 지닌 것만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포옹기, 수동, 토닥여주기, 심지어 간이름 투기 같은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만의 독특한 상호작용이라고 간주했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들은 이런 몸짓이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전하는 긴밀하고 든든하며 애정 넘치는 유대의 증거라는 이론을 거치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몸짓을 통해 그저 유전학적인 것을 뛰어넘어 감정, 지능, 가족, 사회 관계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침팬지의 사회생활. 그들이 곤베에서 지난 동안에 이름 붙인 동물들은 다음과 같다.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 골리앗, 마이크, 험프리, 덩치가 크고 강한 악동 같은 수컷. 기기, 미스터, 브로드, 풀러. 그들의 연구는 당시 과학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두 가지 믿음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다.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침팬지는 재직주의라는 믿음이다. 첫 번째 믿음과 관련해서 그들은 침팬지가 흰개미를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자, 나는 인간 정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와 다른 모습을 신경질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지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좀 미친 짓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나는 인간 정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1967 영화 닥터 도리틀 박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때면서 건배 국립공원에서의 삶은 도리틀 박사 얘기처럼 동물들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상승석 층과는 많이 달렸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침팬지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발견하고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침팬지들은 콜로부스 원숭이처럼 힘이 약한 가까운 친척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먹어치운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침팬지들은 콜로부스 원숭이 한 마리를 나무 꼭대기에 고립시키고 가능한 탈진로를 모두 막은 다음에 잡아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침팬지들은 시체를 서로 나눠 먹었다.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침팬지의 이런 행동에 대한 연구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에 곰베의 침팬지들은 공원에 사는 콜로부스 원숭이의 3분의 1을 해마다 잡아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그들의 연구는 침팬지와 다른 영장류에 대한 연구에 도전했고 혁신적으로 학계를 바꿔놓았다. 그들은 희망의 의해서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적었다. 처음 10년 동안의 연구를 하며 나는 곰비의 침팬지들이 대부분 인간보다 훨씬 낫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침팬지 또한 잔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침팬지와 긴밀한 유대를 발전시키고 22개월 동안의 이 무리에서 가장 낮은 서열로 지내고 나서 결국 침팬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야생 침팬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한결같이 두려움을 모르고 연구에 몰두했다. 이 장에서 주사위를 던지라.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리처드 브랜슨, 루크 라인하트, 다이스맨, 찰스 다윈. 모든 걸 시도하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라. 이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에서 오랫동안 펼친 희망적인 계획을 전략가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그룹에서 보여준 비즈니스 실험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다. 이 세 명의 기업인 모두가 다윈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가닥에 불과하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은 다른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일한다. 웹 소프트웨어는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경직되게 융통성 없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고객의 요구에 곧장 반응해서 매일매일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화하면 할수록 제품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접근법의 이면은 구글이 어디로 갈지 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구글이 도서관, 영화 또는 책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무작위 진화가 지닌 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에 덧붙여서 의심의 여지 없이 구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제품을 없애버리는 솜씨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없어진 것은 주로 자기들의 제품이었다. 그렇지만 제품을 없애는 건 비즈니스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는 게 상식이다. 고객은 실망감을 느낀다. 구글은 자신들이 제품을 끝장내고 있음을 세상에 떠들썩하게 선포한다. 구글 비즈니스 전략을 다룬 미래의 지도의 저자이자 애플에서 전세계 고객의 경쟁 분석 디렉터로 일했던 마이클 메이슨은 구글이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되는 규칙과 논리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명백하게 기계처럼 보이는 계획을 퇴짜놓고 브레볼처럼 보이는 계획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보통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제품 취소를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리고 구글의 행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실험으로 본다면 취소는 흥미로우며 분명히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프랑켄슈타인의 박사가 발견한 것처럼 이런 시도는 자칫 혼돈 속으로 빠져들거나 심지어 위험천만한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율적인 실험을 실천하는 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표면적으로는 브랜슨은 구글 창업자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브랜슨은 이들보다도 먼저 활동한 9세대 사람이며 엉망창자의 이야기. 다이스맨은 저자. 다이스맨에는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가 나온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설은 거의 없겠지만 이 소설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끔찍하다며 이 책을 비판한다.
주류 평론가들은 이 책을 거리한다. 그럼에도 노골적으로 왜 주인공이 주사위가 결정하게 한 행동 중에서 일부는 그저 기발하고 개성하지만 몇몇 행동은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도덕심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이 책의 핵심이다.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철학가들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습관의 힘 또는 단순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시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주사위를 던져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궁극적인 자유인지 학생들에게 생각해보라고 시켰다. 나이가 들어서 현명해진 지금 라인하트는 각각의 행동에 앞서 존재하는 가능성 범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꿀팁은 이 방법을 직접 따라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과들이 지나치게 무모한지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공연하는 가수 앞에서 제멋대로 목청껏 고래고래 고함치는 행동은 참아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다이소면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의 살이라서 브랜슨은 자신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회상한다. 비그막. 브랜슨이 장식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장이었다. 게다가 브랜슨은 장식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구애하기 위해서 가게에 갔었다. 브랜슨은 자세한 버진 그룹의 길 내가 아는 리더십의 모든 것에서 이러한 도박의 본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보다도 운이 좋다는 사람이나 기업은 보통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나 기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처절하게 실패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오늘날 버진 그룹의 창업자로서 브랜슨의 순자산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가 15살의 나이에 베트남 전쟁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잡지를 창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분명히 위험을 감수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선회했다. 바로 음악이다. 브랜슨은 주사위를 던졌다. 그리고 우편 주문 레코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잡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시작했지만 곧 이윤이 남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버진 레코드로 성장했다. 결국 한 방에 대박이 났다. 브랜슨은 골프의 예를 들었다. 그는 브리티시 오픈 골프 챔피언십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골프 선수가 깊은 그린 사이드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브랜슨의 말에 의하면 그 골프 선수는 운이 좋은 게 아니다. 벙커에서 그린으로 골프공을 빼내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수천 시간 연습을 보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오랫동안에 브랜슨은 비즈니스 운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확실히 그 미팅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은 에르테 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앨범을 듣고 있을 때 에르테 군이 음악을 그리했지만 브리드 감독은 카브리의 섬에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나는 운이 좋았어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청량음료 자동차 판매. 사실 그에게 한 대밖에 없는 임대 비행기 보잉 747을 처음 비행하고 있을 때 엔진의 세 대가 날아들어서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 브랜슨은 비행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의 자원을 걸고 도박을 해야 했다. 비길 따위는 없어야. 브랜슨은 팟캐스트에서 제임스 알투처에게 수학자들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결과가 무작위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수차례 반복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시도한다는 구글 창작 레리 페이지와 게르세이 브리은의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핵심이다. 이 사전 의견 교환을 기초로 페이지는 친구 브린과 함께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 알고리즘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이방인 저자 알베르트 까미, 프랑스 작가 알베르트 까미는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첫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은 루크 로이는 하트의 책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까미는 자신의 책에서 메르소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주의 부조리하고 무작위한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다. 하고 갑자기 중단하고 운송회사의 직원으로 일한다. 이 주인공은 삶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따르지 않으며 우주의 종교적인 또는 합리적인 의미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사회적인 야망도 없다. 까미의 이야기에서 1년의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메르소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거는 대적으로 실생활 에서 무작위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도전은 브랜슨에게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 구글 창립자처럼 조사를 걸려는 몇몇 핵심적인 순간에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다. 페이지랭크 구글 프로젝트는 페이지랭크의 부연되는 제목을 논문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웹페이지 결국 구글의 이면에 자리 잡은 빅 아이디어는 비즈니스가 아닌 학술 논쟁의 소용거리에서 우연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다윈의 빅 아이디어 진화가 2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컨서버피디아는 다윈의 생일을 다윈의 날이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기념할 정도로 구글이 다윈과 무신론적의 열렬한 지지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하지만 구글의 철학이 정확히 무엇이든지 그것은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갈리파고스 제도의 핀치세 단어 앤더슨이 구글 플렉스라는 단어를 제안하자 페이지는 구글이라는 축약을 생각해냈다. 금세 행정에 따르면 구글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다. 구글. 그래 구글 창업자에게 그들은 영향으로 미친 책으로 돌아가자. 다윈의 책은 과학적인 세부사항을 뛰어나게 서술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비범할 정도로 저돌적이고 대담한 실행력과 이런 본능 덕분에 브린과 페이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선입견 없이 모든 것을 시도하라는 사고방식이 지닌 어두운 면이다. 가장 큰 잠재적인 경쟁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자연 선택을 통한 정의 기원에 관하여 모든 생존 투쟁에서 선호된 품종의 보존에 관하여 현대 사회와 사상에 이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친 학술 서적은 정말 드물다. 1858년 6월 18일 다윈은 100만 단어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만 단어 분량의 집필을 마치고 구글의 CEO 에릭 슈밋은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이렇게 말했다. 공짜의 이점은 시장을 100%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늑대 이따금 구글이 젊은 스타트업을 돕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오래된 먹잇감을 걸리걸리 찢는 모습을 그보다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다윈의 이론에서 자연은 치명적인 이빨과 발톱을 지닌 붉은색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교활한 늑대가 최고의 생존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존되고 선택된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루어내었습니다. 다윈이 이렇게 말한다. 사실 구글은 그 거대한 물을 사용하는 데 무관심하지 않다. 그두세 결론적으로 다윈의 책은 지금 일단 실험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버리는 구글의 의지에 공헌한 것 같다. 다윈은 빅으로 향해 동물을 관찰한 통찰을 이뤘다. 다윈의 이야기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이야기 독서 세상을 바꾼 타이탄을 들의 책 읽기. 다시 구글로 들어가보자. 이 개혁의 정체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2007년 구글이 탄생후 불과 몇 년 안 되었을 때 페이지와 브린은 회사의 체계가 느슨하고 둔해졌다고 결론을 냈다. 두 사람이 회의에 모두를 불러놓고 해고한다고 선언했다. 대신에 회사는 특정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작은 팀들로 꾸려졌다.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가? 이에 관해서는 한때 영화계의 거물이었던 뉴요크 인터뷰 단서를 제공한다. 딜러가 페이지에 말했다. 지금 이 대화가 지루한가요? 아니요, 관심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감정이 있는 기계의 평생 세계에 사는 것 같다. 어떻게 다윈의 이론이 구글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내가 말했듯이 그 이유 중에 일부는 그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일반 이론이기 때문임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다윈주의는 단순히 주칙이 어떻게 복잡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는 특정 법칙에 따른 단순한 화학 반응의 결과로 복잡성이 나타난다. 더 복잡한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이 세포가 상호작용을 하며 특수한 기관이 된다.
기관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기체를 형성하며 유기체는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더 큰 규모로 번식해서 결국 우주를 형성한다. 거울의 검색 엔진에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상 분자가 있고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관찰한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